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IT 전방송 토크IT 제막군 비디고소입니다. 오늘 그 CIC소 매거진과 토크IT가 함께 하는 금융보안 시리즈 웨비나 오늘 첫 번째 세션은요 2021년도 이제 사이버 위협 전망에 대해서 그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침해 사고 분석단의 임진수 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단장님 먼저 뭐 키사 네. 아마 다들 이제 들어봤어요, 그죠? 네네. 한국인터넷 다 알고 있는데. 네. 이 침해 사고 분석단이라고 네. 있는데 단 이름이 네. 이게 진짜 그러면 이게 뭐 우리 보면 영화 보면 네. 살인 사건 나면 뭐 CSI 동원해서 뭐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네. 것처럼 국내에서 보안 네. 사고가 터지면 네. 키사의 침해 사고 분석단이 가서 뭐 그걸 직접 분석도 하고 하시는 것도 하시는 겁니까? 네, 저희가 직접 나가서 사고가 음. 났을 때 사고에 대한 증거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 수집을 해서 네. 이제 직접 내부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요? 네. 그러면 네. 이 침해 사고 분석단이 네. 단순하게 뭐 정책 홍보하고 네. 이런 것이 아니라 네. 실제로 굉장히 뭐 몇십 명의 전문가가 있다는 얘기가처럼 들리는데 네. 그런 겁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악성 코드 분석, 그러니까 악성의 분석, 그리고 사고 분석, 그러니까 취약점 분석을 하는 어떻게 보면은 직접 분석하는 인력들이 내부적으로 치밀하게 분석하는 분석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뭐 작년뿐만 아니라 네. 뭐 올해도 그렇고 이제 우리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네. 그 중요한 어떤 그런 이제 보안 네. 사고에 대해서는 네. 키사의 침해 사고 분석단이 네. 일차적으로 일단은 뭔가 그 뭐 어떤 때는 단독으로 어떤 네. 때는 뭐 검찰이나 경찰이랑 같이 네. 이렇게 하겠네요. 맞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었는데요. 저희가 경찰과 같이 함께 네. 공동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요. 음. 일단락된 사건도 있지만 아직까지 진행을 계속하고 있는 사건들도 몇몇 있습니다. 그러면 단장님이 우리가 보통 이제 그런 걸 이제 신문 기사로 접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가 신문 기사에 접할 수 없는 그 비하인드 스토리도 많이 아시겠네요. 네, 네? 그런 걸 유튜버 해도 되는데 유튜브 할 네. 수도 없고 그죠? 기사 네. 공공기관이 있기 때문에 네, 네.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도 많이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침해 분석단에서요. 네. 아까 이제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네. 오늘 그 얘기를 다 하기에도 굉장히 긴 시간인데 네, 네. 짧게 네. 어떤 식으로 보통 이제 사고가 일어나면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일반적으로 뭐 아시겠지만 저희가 그 직접 사고가 나면 직접 가서 이제 사고에 대한 침투라든지 아니면은 시스템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시스템의 전체적인 아키텍처를 먼저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신고됐던 시스템을 중심으로 어디까지 퍼져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확인한 시스템들을 보통 격리라고 표현을 하죠. 네. 예, 격리를 함으로써 더 이상 피해가 확산되는 걸 방지를 하고 있고요. 격리된 시스템 중에 주요 매체가, 그러니까 요체가 되는 부분들부터 내부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PC라든지 서버가 있을 거고요. PC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벤트라든지 여러 가지 레지스트리라든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는데요. 이런 데이터들 중에 침투가 어디서부터 일어났는지, 악성 코드가 맨 처음에 어딘지, 네, 맨 처음에 언제인지, 네, 맨 처음이 어디지부터 진짜. 찾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조합을 해서 전체적으로 그 APT 공격이라고 하죠. 네네. 그러니까 침투부터 확산, 그리고 점거, 그리고 유출까지 이런 전체적인 시나리오로 그려봅니다. 그 맨 처음이 첫 번째, 네. 처음에 언제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거. 네. 그것이 옛날에는 어떤 전문가들이 네. 어떤 감으로 많이 했을 것 같은데 네, 네. 요즘은 뭐 AI도 많이 이용하는 것 같은데 네, 네. 실제로 키사도 네. AI 같은 걸 많이 이용해서 같이 합니까? 해보면서. 일단 악성 코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AI 도입이 이제 거의 돼서 네. 예, 정확도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악성 앱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작년에 도입을 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사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웹 로그라든지 이런 것들을 로그 분석을 한다고 해서 AI로 한다는 게 한계가 좀 있긴 하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도입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직접 사고를 조사할 수 있다라는 이 노하우가 굉장히 큰 거기 때문에 이런 노하우들을 이런 시스템들에 남기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저는 사실 오늘 그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뭐 단장님 나오셔가지고 네. 사실 저는
백발이 성성하신 분이 오실 줄 알았어요. 단장이라 그래가지고. 근데 굉장히 동안이시고 또 이제 실제로 그 필드에서 네. 아까 CSI처럼 네. 보안 사고를 직접 네. 그거를 분석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서 우러나온 이 사이버 위협 전망이라고 하면 오늘 네, 네, 이따가 얘기하실 네, 것들이 네, 네. 굉장히 좀 리얼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전혀 경험하지 않은 것을 네. 자료만 인터넷에서 찾으셔가지고 짜집게 해서 발표하시는 게 아니라, 그죠? 직접 경험하신 거를 오늘 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굉장히 오늘 기대가 되는데요. 저희가 분석단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대응단도 있고요. 저희가 이제 사이버 빅데이터, 보안 빅데이터도 있고 융합단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단들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 분석단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 총괄해서 포괄해서 말씀드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들어보시고요. 네네. 예, 미리 예측을 하고 준비를 한다. 예, 기업의 내부의 보안에 대해서 준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 이제 말씀드릴 게 총 3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0년도에 어떤 사건들이 좀 났는지 좀 살펴보고요. 예, 두 번째는 사이버 스레트 시그널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해외에 있는 4개국하고 같이 공동으로 전망에 대해서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텔리전스 네트워크라고 해서 저희가 휴민트 방식으로 보안 업체 전문가들 같이 해서 사이버 위협 전망에 대해서 마련해 보았습니다. 전체적으로 표 보시면 굉장히 좀 복잡한데요. 네. 일단은 빨간색이 많이 눈에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예. 랜섬웨어는 그게? 네, 다 랜섬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다 표현된 것도 아닙니다. 사실 뭐 일부 좀 빠져 있긴 한데 네. 전체적으로 랜섬웨어 공격이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그림은 네. 위쪽이 국내고 네, 뭐 밑에가 밑에가 해외입니다. 맞습니다. 해외에서도 랜섬웨어 공격들이 좀 많이 있었었고요. 국내도 특히 기업을 대상으로 한 랜섬웨어 공격이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기업을 대상으로 한 랜섬웨어가 이렇게 급증한 네. 가장 큰 이유는 뭐로 보십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ROI라고 봅니다. ROI가 어느 정도 나오니까 국내 침투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고요. ROI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랜섬웨어 제작하는 사람과 랜섬웨어를 유포하는 사람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제작하는 사람을 통해서 랜섬웨어를 구매를 해서 비즈니스적으로 랜섬웨어를 유포하면 유포하는 사건들이 있는데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ROI를 내고요. 그리고 금전적으로 수익을 거두기 때문에 랜섬웨어가 더 확산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업 침투형 랜섬웨어가 많이 있었어요. 이런 기업 침투형 랜섬웨어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어떻게 중앙 관리형 서버, 이런 관리형 서버들을 통해서 거기 물려있는 기업의 임직원의 PC를 노리고 하는 그 공격들이 있었었고요. 기업이 운영하는 IT 자산, 서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노리고선 랜섬웨어를 감염하는 그런 사건들이 좀 있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가지고 탈취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특징이라는 게 랜섬웨어 유포를 해서 암호화뿐만 아니라 랜섬웨어를 통해서 유출된 데이터를 가지고 2차 협박을 하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었는데요. 해외에서 유명한 여러 가지 그 해킹 그룹들이 있는데 이런 그룹들이 일반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트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특징이 여기 잘 보이시지 않는데 디도스 공격이 많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디도스는 옛날부터 있었던 거 있었죠. 아닙니까? 있었죠. 네네. 근데 랜섬 디도스라고 해서 공격하기 사전에 협박을 해서 금전적으로 지불하지 않으면 디도스 공격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었고요. 주요 타겟이 금융기관이라든지 교육기관이 대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디도스 공격을 하겠다라고 협박하는 사건들이 좀 있었었는데 이런 사건들이 작년에 랜섬웨어랑 랜섬 디도스가 주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랜섬 디도스 같은 경우가 이제 돈을 주면 우리가 네. 돈을 받으면 우리가 랜섬 디도스 공격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국내 금융기관이라든지 교육기관 이제 위협을 받은 것 같은데 네. 그럼 국내 기관들이 그 돈을 줘가지고 무마를 했는지 아니면 돈을 안 줬는지 그 궁금하거든요. 국내에서 돈을 지불한 사례는 저희가 보지 못했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해외랑 좀 다르게
과거부터 디도스 공격들이 좀 있었습니다. 왕왕 있었기 때문에 디도스에 대한 대비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잘 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증권거래소가 마비되는 사건도 있었는데 국내에서는 그런 사건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ISP랑 저희 키사라든가 아니면 금융보안원 이런 데들이 그동안 준비를 많이 해왔고요. 그런 이제 준비들이 결실을 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준비라는 것이 네. 구체적으로 그런 것을 잘 대비를 한 구체적인 것들 어떤 것들 한 겁니까? 있을까요? 예. 그 디도스 공격의 거의 대부분이 해외에서 유입되는 패킷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해외에서 유입되는 패킷을 막을 수 있도록 ISP가 장비들을 많이 설치를 했고요. 예. 국내에서 일어나는 사건도 모니터링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공동으로 키사랑 공동으로 해서 그런 취약점들을 사전에 제거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저희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그 사이버 대피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이버 대피소를 통해서 방어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ISP도 클린존이라는 서비스를 해서 일부 유료이긴 하지만 그런 클린존 서비스를 통해서 디도스를 방어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이버 대피소라면 중소기업 웹서버를 거기다 두면 이제 아주 이제 트래픽이 많은 디도스 공격을 받더라도 얘가 이제 거기서 백에서 ISP가 됐건 클라우드가 됐건 간에 받아주는 거죠? 네. 잠깐 설명드리면 네네네. 그 물리적으로 위치를 이동하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DNS의 IP를 바꾸는 겁니다. 네네네. 도메인은 그대로 있고요. IP를 바꿔서 저희 대피소로 IP를 바꾸면 저희 대피소 앞단에 디도스 대응 장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대역폭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역폭으로 인한 그 서비스 지연이라든지 마비가 일어나지 않게 어느 정도 대역폭하고 디도스 대응 장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트래픽을 저희로 우회를 시키면 자동적으로 방어가 되는 거죠. 물리적으로 바꾸는 게 아니니까 실제로 그 대피소로 대피하는 그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진 않겠네요. 많이 걸리지 않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도 저희가 준비를 작업을 해놓고 디도스가 일어났을 때 바로 방어할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일단은 이제 중소기업에서 이런 위협을 받으면 일단은 키사한테 그 대피소가 있으니까 그런 걸 많이 활용하시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그런 걸 잘 많이 활용한 기업도 있었나요? 어떤가요? 많이 활용을 많이 하시고요. 많이 하시고요. 저희 그 디도스 대피소 운용을 하면서 저희 모델 삼아서 다른 기관들도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키사 공공기관이니까 그 대피소 갖다 해가지고 비용을 엄청나게 많이 부과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무료입니까? 무료입니다. 무료예요? 좋다. 더욱더 좋네요. 다만 이제 중소기업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랜섬웨어 보면 9월 달에 보면 메이즈 랜섬웨어 공격 이렇게 됐거든요. 메이즈 랜섬웨어는 뭡니까? 랜섬웨어 종류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랜섬웨어 그것들이 앞에 보시면 클럽 랜섬웨어도 있고요. 블루클랩 랜섬웨어도 있고 랜섬웨어 종류가 많이 있고요. 특징적인 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랜섬웨어 중에 작년 11월 달에 메이즈 랜섬웨어가 이제 그만 유포하겠다라고 선언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어요. 여러 번 이제 있었었는데 저희는 이제 생각하기에는 랜섬웨어를 새로 제작하지 않았나. 랜섬웨어를 그만하는 게 아니라 다른 랜섬웨어로 갈아탄 거 아니라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거나 비슷하네요. IT 기업이 솔루션 신제품 나오면 자 우리 신제품 이게 나오고 이제 기존 거는 엔드 오브 서비스 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거네. 맞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마지막으로 12월 달에 솔라윈즈 공군방 공격이 있었어요. 이거는 아직도 그 ING형인데 미국에서도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솔라윈즈 관련해서는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공군망 공격 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보니까 미국에서는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이것 때문에 많은 이제 어떤 공격을 많이 당한 것 같은데 침해를 국내 기업들은 많이 이것에 대한 피해를 많이 안 당한 것 같아요. 기사를 보면 솔라윈즈 사건이 이제 12월 달에 보고가 됐는데요.
솔라인즈 사건을 내부적으로 보면 2019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솔라인즈 회사를 일단 솔라인즈 공격이란 게 네. 이따 설명하겠지만 네. 짧게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어떤 걸 이용해서 공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솔라윈즈 회사, 솔라윈즈 회사를 어? 침투를 해서 솔라윈즈의 오리온 플랫폼이라고 하는 네. 이제 솔루션이 있습니다. 네네. 이 솔루션에 직접 좀 말씀드리면 악성 코드 같은 걸 집어넣은 건가요? 저희는 소스 코드를 건드리지 않았나라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 안에다가 악성 행위를 하는 기능을 집어넣고 그 행위를 하는 기능을 빌드업해서 업데이트 서버에다가 올리는 바람에 그러니까 확인을 못한 거죠. 그걸 쓰고 있는 기업 고객들은 다 당한 기업 고객들이 이제 당한 거죠. 2020년 제가 기억나기는 2020년 3월부터 6월까지인가 업데이트하는 그 버전에 들어가 있었었고요. 그 버전을 통해서 해당 기업들이 침해당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솔라인즈가 무슨 솔루션인데요? 그게? 솔라인즈가 어떻게 보면 이제 네트워크 관리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랜섬웨어 공격의 모체가 되는 것들이 많은 기업 침투의 모체가 되는 것들이 중앙 관리 서버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네트워크 관리 솔루션이라는 거는 전체 네트워크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연결이 다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격의 모체로 사용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뒤에서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의 주요 내용을 보시면 네 가지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코로나19, 스미싱, 랜섬웨어, 디도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그 작년에 코로나19가 발생을 하면서 코로나19 관련된 원격 소위라든지 재택근무 여러 가지 이제 키워드들이 나왔죠. 이런 키워드들을 이용하는 사건들이 많이 있었고요. 제일 이제 핵심되는 게 코로나19 관련된 백신 개발 회사입니다. 네네. 여러 가지 개발 회사들이 있었었는데 이런 회사들이 타겟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에 사전에 점검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시도에 대해서 차단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스미싱 부분인데요. 스미싱은 이제 아시다시피 재난지원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었어요. 어떤 이제 사회적으로 알려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키워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260% 증가를 했어요. 특히 제가 기억나기는 작년 2월 달에 집중이 많이 됐습니다. 2월 달이라면 이제 1월 달에 코로나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2월 달에 그 코로나 관련돼서 뭐 거리두기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 스미싱에서 그런 키워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바람에 2월 달에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했던 사건들이 있었었고요. 그럼 저것도 스미싱도 저렇게 큰 폭으로 상승한 이유가 저것도 뭔가 그래도 스미싱 하면 저 때문에 걸린 사람이 있으니까 저거 계속 저렇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스미싱을 통해서 뭐 아이디 패스워드를 타지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정보들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ROI가 나오는 거죠. 어느 정도 ROI가 나오기 때문에 스미싱을 이용한다고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스미싱 같은 경우에는 국내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게 국내 이벤트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직후에 이제 나타나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국내 상황을 많이 잘 알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랜섬웨어는 이제 과거와 다르게 기업 침투형 랜섬웨어가 많이 썼다. 그리고 디도스 같은 경우 협박 디도스가 많이 썼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인텔리전스 네트워크라고 해서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사이버 위협 7대 전망이라고 하는 걸 2016년부터 저희가 만들어서 20년까지 발표를 했었어요. 국내 보안 전문 기업들이랑 같이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위에 보시면 이제 안랩, 인카, 인터넷, 하우리, 스테이시큐리티, NSH 그 보시면은 이제 여기 말고도 유명하신 분들이 좀 있어요. 보안 전문가들 여러분 잘 아시는 분들이 참여를 하셔서 저희가 전망에 대해서 개발을 하고 같이 공동으로 발표하는 형식으로 했고요. 21년 전망부터는 저희가 이제 4개국 공동으로 해서 오스트레일리아하고 뭐 인도, 스리랑카, 저희 나라 이렇게 해가지고 4개국이 같이 공동으로 작년에 어떻게 보면 이제 시범적으로 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같이 다른 나라 공동으로 발표하는 사례가 없었어요. 저희가
한국 주도로 처음으로 저희가 시도를 해봤고요. 아마 올해 또 공동 발표를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하면 더 확대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측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 막 퍼센트가 나오죠. 근데 네. 저희가 이제 투표를 했어요. 쭉 투표를 했더니 랜섬웨어가 1위를 했습니다. 이 투표란 것은 네. 인도, 스리랑카, 호주, 네. 여기 한국이랑 요 4개국이 투표한 겁니까? 아니면 저기 빨간 것도 다른 나라도 포함된 겁니까? 일단은 해외가 있고 국내가 있죠. 네네네. 해외는 이제 4개국이 같이 한 거고요. 국내는 인텔리전스 네트워크가 같이 투표를 했어요. 그래서 네네. 랜섬웨어가 1위를 했는데 오케이. 표적형 공격, 그러니까 랜섬웨어 공격도 표적형 공격이 될 확률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도 비슷하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네. 표적형 랜섬웨어 공격이라고 하면 당연히 타겟이 기업이게 되겠죠. 기업에서 랜섬웨어 공격을 받을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왜냐? ROI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올해 더 이제 증가되겠네요. 네, 증가될 거로 저희도 예측을 하고 있는데, 특히 저희가 그런 사건들을 내밀하게 보면 일부는 한 90몇 % 이상은 백업된 파일을 가지고 복구를 하는 새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백업된 파일을 온라인으로 연결했을 때 백업된 파일도 찾아서 암호화를 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조금이라도 지불 확률을 낮추고자 하면 백업 파일을 오프라인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근데 오프라인으로 관리 안 하고 이제 온라인으로 하시려고 하는 것들이 이제 복구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러다 보면 오히려 타겟이 될 수 있는 확률들이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후에 좀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보면은 표적형 공격 랜섬웨어가 이제 확산이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증가 추이가 200억 달러 정도 넘지 않나 이렇게 21년도에는 네.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정보가 이제 예전에는 IT 쪽에 집중됐다라고 보시면은 요즘에는 제조사, 의료, 뭐 교육, 하여튼 뭔가 중요한 네. 지식 정보를 네, 다양한 산업으로 퍼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내부적으로 암호화뿐만 아니라 정보를 유출해서 협박하는 게 다반사가 됐습니다. 이미. 네. 다반사가 됐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이미 랜섬웨어를 운영하는 해커 그룹의 특징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랜섬웨어가 감염이 되면 내부적으로 정보가 유출까지 같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랜섬웨어 사전에 차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랜섬웨어는 실제로 이제 이걸 당하면 네. 기업이 돈을 내는 경우도 꽤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쩔 수 없이. 네, 네. 왜냐하면은 이제 내부적으로도 어떤 게 더 이득인지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과거부터 그러한 사례들이 있었죠. 그래서 저희는 바라는 바는 그것들이 한국에서 ROI가 안 나와서 한국에 더 유포가 안 되는 형식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기업의 측면으로 보면 한 기업의 측면으로 보면 또 그렇죠. 기업이 망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합니다. 네. 그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스피어 피싱, 매스 피어링이라고 하는데 맞춤형 이메일, 그러니까 기업의 데이터를 유출한 다음에 그 데이터에 맞게 이메일을 형성을 하고 대량으로 피싱 메일을 뿌리는 네. 그런 사례들을 발표를 하고 있고요. 이모텟 악성 코드라고 해서 이제 금융형 악성 코드인데 이 금융형 트로이 목마 악성 코드를 이 스팸 메일에다가 같이 포함을 해서 유포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좀 이모텟 악성 코드는 약간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네, 네. 해외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악성 코드입니다. 네. 인도 같은 경우에는 재택근무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했고요. 재택근무에 타겟이 되는 포인트들이 있죠. 네. 재택근무를 하다가 보면 그 댁내에 있는 단말기, PC 같은 걸 이용할 경우가 그렇죠. 많이 있는데요. 기업에서 운영하는 단말기보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확률이 굉장히 크고요. 이 취약한 단말을 그 타겟으로 해서 이메일을 유포를 합니다. 그러면 이메일을 통해서 악성 코드가 감염이 되고
이 사람이 붙는 VPN 계정을 알아내고 그 네. VPN 계정을 통해서 기업을 침투하는 경로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인도 같은 경우는 미국 IT 회사에 어떻게 보면 인도가 네. 어떤 그런 뭐랄까요 콜센터는 아니지만 하여튼 네. 지원 그런 걸로 버추얼하게 많이 또 하고 있잖아요 인도에. 네.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인도 분들이 개발을 굉장히 소프트웨어 개발을 굉장히 그렇죠. 잘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수주를 받아서 그렇죠. 개발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타깃이 될 수가 그렇죠. 있는 허술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도에 있는 고리를 먼저 점거한 다음에 네. 그게 미국까지 갈 수도 있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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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한국은 요즘에 이제 근래 들어서 다크웹 관련된 그 정보 회사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 다크웹을 그동안은 이제 보기가 힘들었죠. 왜냐하면 이제 다크웹을 이제 보통 마약, 뭐 여러 가지 이제 네. 음란물 이런 것들 유통하는 경로라고 이제 생각을 많이 했는데 다크웹을 이제 그 탐지하고 이제 보시고 계신 이제 회사들이 생기면서 다크웹을 통한 기업 정보 유출이라든지 어떠한 경우는 심한 경우는 자기가 어떻게 침투했는 것까지 증거 자료까지 올리시는 분들. 아, 네. 네. 이러한 경로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VPN 계정 올렸다고 하는 뉴스 기사들 좀 보셨을 거예요. 예, VPN 계정을 그 다크웹을 통해서 이제 유포를 네. 하고 판매를 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각 기업의 VPN 계정을?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정들을 권한을 통해서 예, 기업을 내부적으로 이제 침투하는 경로로 사용하지 않나. 아니, 이 다크웹은요. 네. 전 뭐 다크웹을 한 번도 안 들어가 봤는데, 네. 다크웹은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다크웹도 이제 오픈형 다크웹이 있고요. 아, 네, 회원제 다크웹이 있는 거죠. 네, 네. 이제 회원제 다크웹을 하려면 이제 활동을 해야 되니까 어려운 거고. 아, 네. 네. 아, 네, 드러나 있는 다크웹들이 많이 있어요. 아이씨. 네. 그러면 이제 뭐, 그 회원제 다크웹에 여러 가지 것들이 더 많은 것도 많이 있겠네요. 그쪽에. 더 내밀한 정보가 있을 수 있죠. 그렇겠네요. 네. 스리랑카 같은 경우는 이제 비즈니스 이메일 컴프로마이즈라고 해가지고 이메일을 통한 이제 침해인데 우리나라도 예전에 많이 있었죠. 무역 상사 통해서 어떤 계약서라든지 이런 것들 발송하면서 대금 지불 같은 것들을 이제 허위로 할 수 있게 이런 것들을 이제 우려하는 것들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예. 2021년도 저희가 이제 7개의 회사가 같이 모여서 2021년도 전망을 해봤는데요. 네, 뒤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랜섬웨어에 대해서 여기도 1위입니다. 그래서 랜섬웨어가 가장 올해도 타겟이 될 것 같은 강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설명드린 것 같이 메이저 랜섬웨어 뭐 은퇴했지만 새로운 랜섬웨어가 또 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랜섬웨어를 집중적으로 또 관리하는 시스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빠르게 저희가 백신사를 통해서 차단하고 이제 탐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들을 가지고 있는데 기업에 대한 랜섬웨어 침투 사건들 이런 것들은 저희가 탐지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기업 스스로도 랜섬웨어를 방어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기울이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공격자도 이제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기업의 허술한 틈을 노리는 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이메일. 또 하나는 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취약점. 외부적으로 드러나 있는 이제 포트가 드러나 있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취약점. 이런 것들을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업에서 모의훈련도 많이 하고 계신데 이메일을 통한 사회적 공학적 기법을 통해서 그 랜섬웨어 유포하는 것들은 저희도 모의 훈련 같은 거를 진행을 해보면 굉장히 확률이 높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저기 그러니까 임직원 대상을 해보는 거군요. 임직원 대상으로 해서 뭐 월급 같은 거 관련해서 메일을 보내면 안 읽을 수가 없으시잖아요. 네. 그런 이제 그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뭐 이번 달 상여금이라든지 그렇죠. 그 주요한 키워드를 가지고 하면 굉장히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상해공학적 기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평소에 훈련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같이 백업은 오프라인으로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개인을 침투해서 기업의 서버까지, 중앙 서버까지 달라붙지 못하도록 하는 그 경로에 대해서 스스로 아키텍처를 확인하시고 경로가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이런 주의가 좀 필요한 거죠. 네. 네. 또 하나가 이제 디도스 공격인데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카마이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160테라까지 측정이 됐다고, 순간적으로 네네. 측정이 됐다고 해요. 굉장히 그 크기가 커졌죠. 그렇죠. 네, IoT 본넷 같은 거를 이용을 하면서 판매책이 있어요. IoT 본넷도 판매책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디도스가 굉장히 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한국은 상대적으로 대비가 많이 되어 있긴 하지만 부분적으로 디도스 공격을 당했을 때 당황하실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이제 저희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해주시면 ISP를 공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방어하시는데 좀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이제 NSH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사회 기반 시설. 그러니까 사회 기반 시설 같은 경우에는 있다시피 사건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한 번 나오면 굉장히 대형 사건이고 어떻게 보면 사회가 완전히 혼란을 빠질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미리 그러니까 확인이 되고 미리 차단이 안 되면 굉장히 큰 사건을 퍼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가 필요하죠. 과거 한수원도 마찬가지였던 네네. 거죠. 근데 이러한 사건들이 스스로 전체적으로 저희가 주요 정보 도시 기반 시설이라는 것들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지만 해킹이 굉장히 치밀해지고 있기 때문에 더 다른 사례들을 보고, 그러니까 솔라인즈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사고들을 보고 참조해서 방어책을 계속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국가 지원 해킹 그룹. 네. 그냥 뭐 요거는 스피어 피싱만 자꾸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스피어 피싱이라고 해가지고 이메일에다가 악성 코드 이렇게 해가지고 넣어서 보내잖아요. 근데 좀 지났더니 탐지가 되니까 그 첨부 파일을 암호화를 해요. 네. 그리고 메일 본문에다가 이제 비밀번호를 넣어주죠. 네. 풀면 악성 코드 감염되는. 그렇죠? 근데 또 하나 가지 변한 게 투트랙이라고 해서 네. 처음에는 그냥 정상적인 파일을 보내요. 네. 정상적으로 이렇게 보내요. 그러다가 신뢰관계가 쌓이면 그때 악성 코드를 씌워요. 네. 이게 투트랙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언택트 부분인데요. 언택트 부분 전체적으로 굉장히 보안 위협을 경험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계세요. 개인적으로 당하셨어도 어떻게 보면 재택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PC를 자기 걸 사용하기 때문에 위협을 많이 느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뒤에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재택근무에 대해서도 위험이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아시다시피 클라우드 요즘에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환경이 IT 환경이 너무 가변적이니까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클라우드는 한번 침해를 당하면 여러 개의 서버들이 침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크리덴셜 설정 파일 같은 경우는 오픈 소스 같은 걸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클라우드 관리를. 네.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오픈 소스를 이용하다 보면 취약점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주의가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과거부터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한 악성 코드 배포라든지 CNC 서버 활용하는 거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CNC 차단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해당 클라우드 전체적으로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네. 그 계정에 대해서만 막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그러니까 악용하는 사례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5G. 5G 되면은 IoT 제품들이 많이 나오겠죠. 네. IoT 제품들이 이제 좀비화가 될 확률이 굉장히 크고요. 네. 이 좀비가 굉장히 무서운 게 24시간 켜져 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좀비화된 이 기기를 통해서 공격하는 사례들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또 하나 더 무서운 게 뭐냐면은 IoT 기기의 성능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IP 카메라 해상도 굉장히 좋아졌죠. 요새 뭐 엣지 컴퓨팅 하면서 훨씬 네. 해상도가 좋아지면 그만큼 파워가 세진 겁니다. CPU 파워가 세졌기 때문에 그 칩 파워가 세진 만큼 공격에 더 악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디도스 공격량이 늘어났다고 보실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좀비화되지 않게 사물 인터넷 기기를 본인들이 사용하는 사물 인터넷 기기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뭔가 네. 모든 게 디지털 세상이 되면 네. 사람이건 아니면 기기건 간에 네. 어떤 이
너가 누구냐? 네. 네? 진짜 좀 제로 트러스트 관점에서 그죠? 항상 너가 누구냐를 확실하게 체크하는 그런 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체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정부에서도 이러한 IoT 기기의 전반적으로 전체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개발부터 유통, 사용까지 다 이르는 전반에 대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서 어느 정도 인증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 마련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인데 보안 솔루션 우회 기법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솔라윈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솔라윈즈 사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치밀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솔라윈즈에서 사용된 악성 코드 같은 경우에는 2주 동안 잠복기를 갖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실행이 안 되고 비실행형, 메모리에서 동작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고, 어떤 특정 IP가 나타나면 동작을 안 하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 이외에 여러 가지 치밀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공군방을 공격했기 때문에 굉장히 막기가 어려운 사건이 아니었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솔라윈즈 공격자는 굉장히 전문적인 사람일 것 맞습니다. 같아요. 맞습니다. 굉장히 그 치밀하게 접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제 신문 기사나 여러 가지 보시면 굉장히 오랫동안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걸 보면은 굉장히 치밀하게 처음부터 접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은 요즘에 나타나는 기법입니다. 일반적으로도 나타나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저도 이제 많이 못 봤는데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들은 많이 있어요. 그 솔라윈즈 공격자는요, 이걸 해가지고 그 사람은 어떤 이득을 얻었습니까? 이걸 통해서 어떤 이득을 얻었다라는 거는 저도 그 확신을 알 수가 없는데 일단은 안 밝혀진 부분들이 몇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처음에 침투한 경로가 아직 안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어디까지 피해를 받는지도 다 안 나타났습니다. 피해를 봤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확인된 것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피해가 났을 거라는 확률이 굉장히 많은 게 솔라윈즈 회사의 솔루션을 사용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다 타겟이 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아까 지금 국가 지원 같은 그룹이라면 당장의 어떤 랜섬웨어처럼 뭐 금전적인 게 아니더라도 어떤 그런 기업 비밀이라든지 국가 비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그죠? 그런 관점일 수도 있겠네요.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전체적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위협 전망을 발표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좀 봤는데요. 일단 많이 들고 계신 게 랜섬웨어, 랜섬 디도스, 코로나19 환경 변화 이 두 가지를 많이 드셨고요. 기업에서 많이 보셔야 될 부분들이 랜섬웨어랑 제가 보기엔 비대면 환경, 그러니까 VPN으로 연결되는 내부망, 접근 이런 것들을 주요하게 보시고 대비를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수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수칙들을 이용을 해서 기업 보안이 필요하신데 크게 두 부분입니다. 기업하고 재택근무죠. 사용자, 그렇죠. 단순하게 사용자. 보시면 두 부분입니다. 근데 두 부분 중에 한 부분이라도 안 되면 뭐 침투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재택근무자도 보시면은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다 아시는 내용인데 이거를 시행하느냐 안 하느냐. 제가 보기에는 기업에서 크게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제도랑 시스템, 그리고 사람, 그리고 리더 이렇게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제도랑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제로 트러스트 같은 것도 이용할 수 있고 망불리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이용할 수 있는 보안 장비들. 제도라는 것들은 기업 내에 들어오는 소프트웨어들에 대한 점검, 그리고 자사에서 만든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통 이런 것들에 대한 제도, 점검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사람, 임직원입니다. 임직원을 어떻게 교육을 시켜서 임직원들이 보안에 취약하지 않도록 할 거냐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한 관리. 이제 마지막 리더인데요. 리더가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CISO입니다. CISO가 어떻게 기업의 예산과 인력을 확보해서 보안 조직을 만들고 보안을 강화해 나갈 거냐, 어떠한 방향으로 보안을 이끌 거냐, 이 리더의 역할입니다. 이 세 가지를 보시고 이 세 가지에서 어떻게 기업의 보안을 강화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 한국인터넷진흥원 역할이 그것들을 돕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터넷진흥원 사이트 가면 네. 별점만 이런 뭐 리포트 네. 같은 것들 다 있습니다. 다 있죠?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올해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제도 개선들을 하고 있어요. 추진들을 하고 있는데 이거 보호나라에 보시면은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도 보시고 도움이 되실 부분도 있으면 연락 주시고 확인하시고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이제 질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지금 그 단장님 답변 주시면서요. 좋은 질문 하신 분, 네. 이분은 이름을 좀 적어 놓으세요. 알겠죠? 그래서 네. 이름 나중에 발표해 주세요. 알겠죠? 맨 네, 끝에. 알겠습니다. 네. 지금. 자. 이용진님은 그 재택근무자의 PC가 해킹되어 버렸다면 네. 네트워크로 연결된 회사 시스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는 것인지요? 네, 당연히 일으킬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 이제 VPN 계정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아까 이제 제로 트러스트 말씀드렸잖아요. VPN 계정을 통해서 들어왔다고 하면 정상 사용자라고 인식을 할 거고요. 네네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권한 상태에 따라서 회사의 시스템 접근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네. 이 범위에 따라서 네. 피해가 어느 정도까지 일어날 수 있는지가 정해지고요. 네. 여기서 또 하나가 중앙 서버로 옮겨 붙을 수 있으면 전체 기업이 다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해킹돼 버린 재택근무자 PC가 네트워크로 연결되면 당연히 회사에 네네. 침해가 날 확률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이용주님, IoT의 경우 특히 가격에 집중하는 현실에서 보안은 후순위로 밀려나는 경향이 있는데요. 혹시 중요 IoT 디바이스의 경우 법률적으로 무조건 IPsec 터널로 시큐어한 클라우드에 접속해서 통신하도록 하는 방안 같은 것이 고려되고 있지는 않는지요? 저희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저희가 최초의 IoT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IoT 관련된 회사들을 찾아다녔어요. 근데 그때마다 나왔던 얘기가 가격 상승 요인이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저희하고 같이 하셨던 분들, 그러니까 보안을 기능을 업그레이드 하셨던 분들이 가격이 올라갔어요, 진짜. 네. 그래서 어려워하신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는데 처음의 환경에서는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개발회사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제품 하나에 단가가 올라가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그렇죠. 있어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품이 한두 개 파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수를 파는 거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소비자 입장에서 그거를 선택해 주셔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김명환님, AI를 통한 웹로그에 한계가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요? 예를 들면 그 어떤 악성 코드는 악성 코드 자체에 블록이라든지 아니면 소스 코드를 보고 확인하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과거의 어떠한 기능들, 예를 들면 뭐 원격 제어형 악성 코드 같은 원격 제어하는 부분들의 기능이 있었겠죠. 이런 것들은 AI를 통해서 유사점을 확인하면 되는데 웹로그 같은 경우에는 앞뒤로 봐야 됩니다. 네네. 어떠한 정확한 그 웹로그를 통해서 알 수가 없고요. 앞뒤를 봐서 그 앞뒤의 정황상 접근을 해야 돼요. 많은 경우는 웹로그가 아시다시피 뒤에 페일로드가 안 남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동작이 안 남고 앞에 붙었던 IP 뭐 여러 가지 이제 정황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웹로그에 로그를 남길 때 전체적으로 남기면 좋은데 용량 한계이기 때문에 페일로드를 안 남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건을 접근하다 보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도 웹로그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같이 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하다가 보면 AI로 이런 것들을 접근하다 보면 한계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한계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호님, 재택근무하면서 VPN 블랙 킹덤 랜섬웨어 공격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요. 만약 감염되면 키사의 사이버 대응팀에 연락하는 것이 가장 최선일 것 같은데 개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랜선을 뽑는 것이 가장 최우선인지요? 맞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네. 워너크라이 랜선 때 저희 랜선 뽑으라고 했습니다. 예, 그때 랜선을 뽑으시는 게 가장 쉽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랜선을 모르시는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때 많이 느꼈어요. 저희는 쉽게 보지만 그것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네트워크에서 차단하는 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사실. 알겠습니다. 네. 자, 강수철님께서요. 국가 산업시설도 그렇지만 스마트 팩토리 사업 등이 활발히 펼치면서
IT, OT 통합에 따라 이에 대한 보안도 중요하게 생각되는데요. 키사에서 IT, OT 통합 보안 가이드 같은 것도 제공해 주시는지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 융합단이 있습니다. 네. 융합단에서 리빙랩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실증할 수 있게 네. 어떠한 여러 가지 뭐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 팩토리 여러 가지 이제 것들에 대해서 그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미 이제 리빙랩이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통합적인 것보다 각각에 대한 가이드가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문중님, 다크웹 유출 정보를 활용한 2차 공격에 대한 최상의 대처 방법은 무엇일까요? 민감 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건 너무, 일단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예. 자, 다크웹 유출 정보 됐어요. 얘네들이 네. 2차 공격 하겠다고 그래. 그건 기업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말하는 2차 공격이라는 게, 네. 민감 정보를 오픈하겠다.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예. 근데 실제 오픈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사실은. 네. 얼마 전에 저랬죠. 저기 이랜드 맞아요. 신용카드 네. 얘기가 있었었죠.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됩니다. 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민감 정보가 외부로 나는 거에 대해서 일단 먼저 우선적으로는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 정보가 우리 거에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조차도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그거는 저희랑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보기엔 그렇고요. 일단 우선적으로 민감 정보가 밖에 안 나가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감 정보를 오프라인 상태로 유지를 하거나 그러니까 자기의 자산에 대해서 파악해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의 리소스를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리소스라는 게 뭐냐면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가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리소스를 등급별로 매기세요. 네. 예, 그 다음에 그것들을 관리하시면 조금 더 용이하게 관리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서 민감 정보라고 했을 때 가장 우선시 해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신 다음에 그것들을 침투 못하게 하는 경로로 옮기셔야 되는 겁니다. 네. 네. 자, 그 다음에, 김민경님, 외부망 사용 시에 사내 문서 및 이메일 접근 시에 다중인증을 사용하기 위한 간편한 인증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아까 솔라인증 말씀드렸잖아요. 솔라인증의 대책 중에 하나입니다. 다중인증. 네. 다중인증이 중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로 트러스트처럼 인증의 실체가 되는 게 누구냐 파악하는 것도 더 좋죠. 아이디 패스워드가 아니라. 더 좋죠. 네, 그게 더 좋은데 못한다고 하면 다중인증이 급선무입니다. 다중인증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다중인증 방식 굉장히 많이 있죠. 예, 다중인증 방식 중에 여러 가지 이제 인증 방식이 있는데 같은 기기에서 활용 못하게. 그러니까 내가 PC에서 하고 있으면 PC가 아니라 뭐 모바일로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일차적으로 필요하고요. 할 때 여러 가지 포털 사이트도 보면은 계정을 IP 인증을 한다든가 네네. 여러 가지 인증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있어요. 네네.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오늘 이제 VPN, 네. SSVPN 관련된 것은 두 번째 세션이 이제 그거 관련된 것이니까 여러분 VPN 관련된 질문들은 두 번째 세션에서 저희가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영주님은 아까 백업 말씀하셨는데, 네, 그 백업 정책에 대한 표준화나 최적에 대한 백업 제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근데 아까 오프라인으로 네네. 한다고 하면 저것도 포함되는 거 어떨까요? 그러니까 그 리드를 안 되는 라이트만 되는 디스크 같은 거 어떨까요? 라이트만 되는 것들은. 네,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네. 굉장히 좋은 말씀인데 네. 가격이 비쌉니다. 아, 가성비를 따져야 되는구나. 네. 그럼 다시 굉장히 그럼 다시 단가가 높은 테이프의 거라서. 시대가 다시 열릴까요? 테이프의 시대가? 그러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렇다고 특정 제품이 아니라 네. 그 가성비 좋게 하는 것이 뭐가 있어요? 클라우드 백업?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뭐 여러 가지 백업 네, 방식이 있죠. 편하게 그러니까, 의견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용량이 제일 중요하겠죠. 네, 백업할 용량을 어디까지 가져갈 거냐. 네, 오케이. 이게 가장 먼저 정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네. 그 중에
그 중에 이제 그 목표치를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음. 저희가 이제 랜섬웨어에 그 침투한 회사들을 가보시면, 예를 들면 뭐 어제 랜섬웨어가 일어나고 오늘 복구를 하면 하루치는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목표치를 좀 정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미리 정하시고, ITO, IPO라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일주일 정도까지는 예, 괜찮다. 그러면 일주일 단위로 백업 하시면 되잖아요. 네네. 이런 식으로 백업에 대한 정책을 먼저 설정을 하시고요. 음. 그 중에 온라인으로 백업할 것과 오프라인으로 백업할 것을 나누시면 네. 양이 상당히 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고 검토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런 문의 되게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지금 같은 이런 질문. 그죠? 예. 기업 보안 담당자들의 그렇죠. 제일 급선무가 아닌가 그렇죠. 생각합니다. 네. 자, 장경희님, 요즘 많이 사용하는 구글의 OTP를 활용해서 보안을 강화하면 좀 더 안전해질 수 있을까요? 사실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해킹 툴에 감염되면 뚜렷한 대책이 없으니까 답답합니다. 일정 수준 이상 보안이 낮은 사이트나 회사의 페널티를 물리든지 차단하는 방안은 안 되나요? 네. 일단은 뭐 안 하시는 것보다 구글 OTP 사용하시는 거 좋다 말씀드리고요. 이게 2차 인증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2차 인증도 변하는 이제 패스워드 같은 거 이용하시는 건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도 요새 네. 이렇게 어디 할 때 제 네. 스마트폰으로 네. 지금 그런 2차 인증이 오면 네. 뭔가 되게 안심이 돼요, 좀. 네. 네. 그리고 보안 회사들이 많이 사용하는 이제 방식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전영진님께서 안전한 재택근무를 위한 기업 보안 수칙은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별로 특별히 새로운 내용을 포함한 것 같지는 않은데 공격 기법이 발전하더라도 이 수칙의 발전은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봐도 되는 것인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네. 특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 특별하게 만드는 거는 실행이라고 봅니다. 네. 수칙을 말씀드리는, 그러니까 매번 수칙을 발표하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수칙이 지켜지기 위함입니다. 수칙이 새로운 게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수칙을 실행 안 하는 게 문제입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기본부터 충실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파이어월도 없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본부터 출발을 하셔야 보안을 하실 수가 있고요. 투자를 하셔야 보안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고 다른 내용이 없다라고 하시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기본부터 수칙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키사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이제 보안 진흥 또 보안 침해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행동을 많은 걸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이제 이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나 이런 것들이 언택트가 되면서 작년에 키사도 굉장히 더 바빠졌을 것 같은데 앞으로 더 그럴 것 같고.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대면이 되면서 사용량이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타겟도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전적으로 타취하려고 랜섬 디도스가 성행하는 거 아니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근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런 기기들이 더 많이 생기겠죠. IoT 기기 같은 거. 그러면은 막기가 더 어려운 거죠. 용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저희가 해야 될 업무가 굉장히 많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질문 중에 두 분 이름 좀 불러주셨습니까? 네. 고민이 많이 되는데요. 일단, 김민경님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멀티팩트 인증에 대해서 말씀 주셨고요. 윤성원님. 네. 김민경, 윤성원 요 두 분요.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시면 저희가 교촌 치킨 감자 세트 보내드리겠고요. 여러분 지금 이제 단장님 이제 마지막 인사말 들으시고 이제 1분 뒤에 여러분들 VPN은 SSL VPN을 질문 되게 많은데 재택근무 그러면 할 때 우리가 어떻게 SSL VPN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건지 그런 얘기를 세션 2에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단장님 마지막 한 말씀 마치고 할까요? 네. 예. 여기 온라인이긴 하지만 여러분 뵙게 돼서 많이 반갑고요. 질문 주시는 거 보니까요. 저희가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여러분 1분 뒤에 세션 2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분 뒤에요.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두 번째 세션입니다. 두 번째 세션이요. 여러분 아까 첫 번째 세션에서 굉장히 질문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재택근무할 때 특히 이제 SSL VPN, VPN 사용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질문이 많은데 그거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주는 세션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세션의 게스트는요. 롤텍의 이민구 부장님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부장님, 아까 첫 번째 세션 이렇게 들으시면서 네네. 또 댓글도 보시면서 네.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이제 재택근무 환경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면서 그 안에서 이제 침해 사고나 예, 보안 사고가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고 네. 또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보안 담당자 분들도 네. 많은 이제 고충을 좀 갖고 있으시구나 이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네네네. 자, 한번 발표부터 할까요? 네네. 네네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롤텍의 네트워크 사업부 이민구 부장이라고 하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실제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안전한 재택근무 방안에 대해서 좀 준비를 했고요. 실제 이제 자, 그러면 오늘 네. 부장님 얘기를 딱 다 듣고 그것만 시행하면 네. 안전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네. 이 정도는 지켜줘야 안전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라는 네네. 기준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우선은 화면을 좀 보시면요. 네. 잠시만요. 네. 그러니까 화면을 보시면 실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업무가 어떻게 변했는지,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재택근무라는 게 실제 특별한 거는 아닙니다. 기존에 이제 스마트 업무로 많이 스마트 워크라고 옛날에 스마트 워크로 많이 알고 계실 거고요. 그런 스마트 워크가 실제 뭐 원격 근무라는 게 코로나 이전에도 계속 시행을 하고 있었었고요. 그러다 갑자기 이제 코로나 이후에 갑자기 이제 재택근무라는 단어로 네. 좀 많이 이슈화가 되었고요. 대부분 이제 특별한 업무 방식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왼쪽 화면에 보시면, 실제 이제 코로나 이전에 이제, 재택근무 경험 비율에 대한 이제 통계 자료를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코로나 이전에 10% 이하의 이제 경험이 있었다면, 코로나 이후에 30% 이상의 재택근무 경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또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 국내 매출 이제 100대 기업의 재택근무 시행 현황 통계 자료에도 80% 이상이 재택근무를 시행 중에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떠세요? 그 부장님은 작년에 필드에서 네네. 이런 이제 도표에 나오는 이런 수치들이 필드에서 직접 많이 느껴지셨습니까? 실제 몸소 많이 느껴졌었고요. 네. 작년 한 3, 4월 이후부터 이제 재택근무를 구축하시려고 하는 고객분들도 많이 계셨었고요. 그리고 구축 이후에도 뭐 여러 가지 이제 보안적인 부분들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보안적인 부분을 강화하시고 네네. 이런 부분들의 일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단에 보시면은 아래 이제 기사 내용들이 좀 있는데요. 그거 보시면 이제 작년 9월부터 금융사 직원들도 이제 상시적 재택근무가 가능해졌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재택근무를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도 재택근무가 지속적으로 좀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그 롤텍도 뭐 작년에 아무래도 이제 SSL VPN 전문 기업이니까 네네. 그 VPN 수요가 작년 굉장히 많이 늘어났겠네요. 거의 뭐 직전 연도 대비 한 두세 배 이상 네. 늘어났었고요. 정말 많은 수요가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이제 화면을 보시면 코로나 이후에도 실제 근무의 형태가 많이 변했습니다. 실제 이제 재택근무를 시행하면서 좀 편리한 점들도 좀 많아졌죠. 그러나 이제 갑자기 이제 재택근무 이제 시행을 하면서 단순하게 이제 사용자들이 뭐 원격 연결이라든지 또는 이제 방화벽에서 그냥 예외 처리해서 뭐 업무를 보신다든지 이런 보안을 고려하지 않은 사례들이 좀 많이 발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런 보안을 갖추지 않는 재택근무 환경만 구축하시다 보니까 보안의 홀이 좀 다소 발생할 수밖에 없었죠. 네. 자, 그럼 실제로 이 회사 정보 노출된 네네. 작년에 네네. 그런 사례가 재택근무로 인해 가지고요. 네. 그런 사례가 발생한 걸 좀 많이 경험하셨나요? 보셨나요? 실제 제가 직접 봤던 사례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요. 네네. 근데 이제 주변에서 이제 많이 듣고, 아. 예, 좀 그렇게 경험을 좀 했었고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화면 왼쪽에 보시면은 실제 리서치 조사를 좀 했던 건데요.
전체 이제 38% 정도가 안전하지 않은 재택근무 직원으로 인한 보안 사고가 발생을 했다. 그리고 재택근무 직원의 한 41%가 보안되지 않은 개인의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서 기밀 업무 정보에 액세스하고 있었다. 네. 예. 그리고 가장 많았던 게 이제 85%가 사이버 보안 위험을 인지하고 있으면서 이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예.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대부분 이제 보안의 홀을 좀 보시면 내부 직원으로 인한 보안 사고들이 좀 많이 발생하고 네. 있었습니다. 예. 재택근무하고 있는 그 사용자, 네네. 사용자 단에서 이제 위험의 요소가 많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들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재택근무를 이제 시행하시기 전에 그래서 보안적인 측면을 좀 많이 고려해서 근무 환경을 구축하는 게 가장 최우선이라고 좀 이따 뭐 생각합니다. 자세히 설명하시겠지만, 네. 그러니까 이게 사용자 단에서 위험 요소가 제일 많은데 그런 것을 매번 이제 교육으로만 될 게 아니니까 네. 뭔가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그런 것을 방지해야 되는 그 체계를 갖추는 게 되게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뒤에서 잠깐 좀 네네. 또 소개를 좀 드릴 건데요. 말씀을 드릴 건데,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재택근무 시 필요한 요건들을 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재택근무가 이제 한시적으로 시행이 됐었죠. 그러면서 지금도 이제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렇게 이제 재택근무가 좀 활성화되면서 작년에 이제 가이드라인이 이제 좀 급하게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화면에 이제 보시는 것 바와 같이 실제 이제 금융권하고 일반 기업의 이제 구체화된 가이드라인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금융권 같은 경우는 실제 금융회사 재택근무 보안 안내서를 네. 제공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일반 기업 같은 경우는 비대면 업무 환경 도입 운영에 위한 보안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게 그냥 얼핏 보기에도 금융 쪽이 네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돈을 다루니까 그렇죠. 이 재택근무 보안 쪽이 안내가 좀 더 일반 기업보다 더 좀 이렇게 뭐랄까 더 강화됐을 것 강화될 같은데 수밖에 없죠. 어떤 네. 점이 특히 금융권이 좀 다른 겁니까? 일반 기업하고 금융권하고 확연히 다른 점은요. 네. 실제 이제 작년에 이제 금융권이 어. 큰 시도를 한번 했죠. 원래 금융권에서 노트북을 사용한다라는 거는 좀 이해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재택근무를 해야 되는데 어. 뭔가 가정에 있는 PC를 갖고서 금융망에 접근을 한다라는 거는 뭔가 보안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실제 이제 금융권 재택근무 같은 경우는 핵 내에서 지급한 회사에서 지급한 노트북으로 그 노트북에는 정말 그런 보안 보안 규정에, 프로그램들이 규정들이 다 깔려 있고 그런 이제 설치되어 있는 안전한 노트북에서만 재택근무를 수행할 수 있게 이렇게 바뀌었었죠. 그러니까 금융권은 그런 회사에서 지급한 보안 그런 거 세팅이 확실하게 된 노트북으로만 외부에서 접속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네네, 맞습니다. 네. 일반 기업은 아닌 거고. 일반 기업도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꼭 그것이 맨더터리는 아닌 거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작년부터 이제 처음으로 재택근무를 시행하게 된 이제 금융권에 대한 이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네네네.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예. 우선 이제 화면에 보시면은 금융감독원에서 작년 2월 달에 재택근무 일부 허용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이제 9월에 상시 재택근무 허용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금융보안원에서 실제 이제 11월에 금융회사 재택근무 보안 안내서를 배포하였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금융감독 규정 시행 세칙을 개정하였고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정보보호 통제 사항을 규정하였죠. 예. 그래서 금융회사 재택근무 보안 안내서 중에 일부 내용을 몇 개 좀 정리를 해보았어요. 그 이제 정리한 내용이 이제 오른쪽에 보이시는 부분인데요. 실제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이제 기사에서 나오셔서 이제 말씀도 해주셨지만 기본적으로 접속 단말에 대해서 무결성 체크가 꼭 필요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기본적인 보안, 뭐 백신 프로그램이라든지 안전한 운영 체제를 쓰고 있는지 이 운영 체제가 보안 업데이트는 했는지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을 먼저 좀 네네. 체크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용자에 대한 접근 제어, 뭐 사용자별이라든지 그룹별로 업무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제한을
이제 각각 나눠서 네네. 제한을 둬야 된다. 그 다음에 아까 되게 좋은 얘기 많이 났었는데요. 이중 인증해야 되는 네네. 거. 네. 무조건 필수적으로 이중 인증을 해서 뭐 OTP를 사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들로 이중 인증을 적용해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취약한 프로그램들, 그러니까 뭐 회사에서 또는 행내에서 사용 금지한 프로그램들, 알려지지 않은 프로그램들은 설치해서도 안 되고 네. 설치가 안 되게끔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뭐 일정 횟수 이상, 이거는 이제 그 전에도 여러 가지 이런 악성 공격 기법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 계정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이디는 알고 있는데 비밀번호를 알지는 못해서 계속 시도를 네네. 하는 행위들, 그런 것들은 이제 로그인 브루트포스 공격이라고 하는데, 그런 공격이 들어왔을 때 접속을 차단시켜야 된다라는 것들. 예.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 이제 보안 서약서라는 게 이제 금융권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 사내망에 접근하기 위해서 재택근무망 SSVPN에 접속을 할 때 보안 서약서에 무조건 동의를 하고 그 위에 접속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예. 이렇게 좀 안내를 드릴 수가 있고요. 이런 해당 내용들 기반으로 실제 이제 재택근무 시에 담당자분들의 고민을 좀 정리해 봤어요. 그래서 그런 고민 부분들을 제가 이제 다음 장부터 좀 진짜 설명드릴 담당자들 건데요. 입장에서는,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는 작년이 네. 굉장히 정말 뭐야, 악몽 같은 해라 할까? 그렇죠. 그쵸? 엄청난 변수가 확 그냥 갑자기 그냥 쏟아져 나왔으니까. 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실제 거리두기 단계가 뭐 1.5단계, 2단계 왔다 갔다 할 때는 뭐 크게 막 걱정은 안 하셨었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2.5단계에 넘어가고 이러면서 무조건 우리 재택근무 해야 돼. 네. 다음 주부터 해야 돼. 예. 근데 뭔가 준비는 안 돼 있고 재택근무는 해야 될 것 같고 연속적인 근무가 필요하다 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급하게 준비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보안에 대한 홀도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 위에 또 이제 보안의 홀을 막으려고 하다 보니까 또 문제는 더 커지고 있고 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실제 이제 재택근무 환경을 구축을 하면서 담당자분들이 좀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들을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면 첫 번째로 이제 보안이라는 부분인데요. 사용자 단의 엔드포인트 보안성이 이제 첫 번째 순위였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컴플라이언스 준수 부분인데요. 해당 설정된 보안이 정말 이 컴플라이언스들, 뭐 ISMSP라든지 아니면 금융감독원에서 지정한 컴플라이언스에 대해서 준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연속적인 근무 환경들, 대부분 이제 사내에서 또는 행내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재택에 가서 근무를 하셔야 되는데, 뭐 당연히 이제 금융권 같은 경우는 지급된 노트북으로 근무를 하다 보니까 뭐 크게 뭐 연속성이 뭐 변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네. 일반적인 기업 입장에서는 실제 뭐 PC로 업무하다가 가정에 가서는 모바일로도 업무도 할 수 있고 다양한 이제 디바이스나 OS 환경에서 또 업무를 보셔야 되고 다양한 브라우저에서도 업무를 보셔야 되다 보니까 이런 연속적인 부분들을 좀 많이 고민을 하고 계셨고요. 그리고 이제 안정성에 대한 보장인데요. 요거는 이제 조금 다르게 좀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제가 말씀드린 안정성은 보면, 대부분의 이제 재택근무 환경이 지금은 이제 레거시 환경에서 많이 이제 구축이 되고 있는데, 또 어떤 회사에서는 우리 레거시 말고 클라우드 환경에다가도 구축을 해놓고, 아니면은 이런 것들을 뭔가, 양쪽에 놓고서 뭐 안정화되게끔 좀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네. 이런 고민들 좀 많이 갖고 계셨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택근무를 좀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좀 단계별로 필요한 사항들이 어떤 게 있는지 네네네.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그 뭐죠? 금융보안원에서 규정한 그 있지 않습니까? 꼭 지켜야 될 것들. 네네네. 그런 것들을 여기서 다 담아내신 요 거죠? 단계 안에 네. 대부분 다 들어가 네, 있습니다.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화면을 보시면은 실제 안전한 재택근무를 하기 위해서 실제 이제 이 네 가지 단계로 화면으로 같이 좀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실제 이제 외부 유출 방지를 위해서 사용자 단말에 네. 어느 정도 우리 회사에서 규정해 놓은 보안이 준수되어 있는가, 요게 이제 첫 번째로 확인을 할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실제 접속을 할 때 아이디 패스워드뿐만 아니라 뭔가 본인을 인증할 수 있는 이중 인증, 네네. 2차 인증을 통해서 안전한 사용자 인증할 수 있냐.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안전한 알고리즘으로
되어 있는 암호화 터널을 통해 가지고 내부 리소스 자원에 보안 접속을 할 수 있느냐. 예.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실제 내부 시스템에 이제 접근을 할 거잖아요. 네. 예, VPN을 통해서 내부 시스템을 접근을 할 건데 내부 시스템에도 실제 중요한 자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개인 정보라든지 민간 정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내부 시스템 보안 내에서 추가적인 네. 보안이 또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네 가지의 안전한 보호 조치들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제가 앞으로 좀 설명드릴 내용들은 실제 엔드포인트 보안 1번부터 실제 안전한 접속 3번까지에 네네. 대한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이 중에서 1, 2, 3 중에서 그러면 네.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뭐 우문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다 중요한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엔. 저는 네 가지 다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라도 뚫리면 그죠? 여기서 네네네. 홀이 될 거 아니에요? 거기가. 맞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필수 사항이라고 좀 보시면 네.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보안들을 다 만족시키면서 보안 접속을 시킬 수 있는 제가 이제 소개드릴 거는 이제 실제 펄스 시큐어사의 SSL VPN 솔루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네. 화면에 보시면은 이제 펄스 시큐어는 이제 SSL VPN뿐만 아니라 실제 제로 트러스트를 위한 다양한 보안 솔루션을 공급하는 글로벌 회사입니다. 전 세계 한 2만여 고객의 레퍼런스를 좀 보유하고 있고요. 예, SSL VPN 전문 회사라고 보시면 그렇다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가 이 펄스 시큐어에 SSL VPN을 롤텍은 이제 이 펄스 시큐어 SSL VPN을 국내 기업에 단순하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네네. 기술 지원이라든지 또 뭐 커스터마이징 이런 것까지 다 해주시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좀 한 십수년간 네. 가지고 있는 노하우들이 있는데요. 네. 이 펄스 시큐어를 갖고 이제 재택근무 또는 뭐 스마트 워크를 구축하실 때 실제 그동안 고객분들의 그런 요구 사항들이나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축적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요구 사항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펄스 시큐어에서 제공하는 로그인 페이지가 아니고 우리 이미지에 맞는 로그인 페이지를 갖고 싶은데 여기에 뭔가 기능을 좀 더 애드온을 더 하고 싶어. 네네네. 또는 그 이후에 실제 사용자가 접근하고 뭐 이런 감사 오디팅한 로그들을 네네. 우리가 이제 리포팅을 좀 하고 싶은데 이런 것들을 우리의 그 포맷에 맞게 뭔가 매달 리포트를 뽑는다든지 네네. 뭐 주 단위 리포트를 뽑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느냐 했을 때 저희는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노하우로 제공을 해드릴 수가 네. 있죠. 그 뭐 작년에 이제 SSVPN 쪽 뭐 그 이쪽이 그냥 사업이 두세 배 성장했다고 하셨는데, 네네. 네. 그럼 이제 펄스 시큐어 SSVPN이 국내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주로 어떤 인더스트리에 좀 많이 쓰이고 있습니까? 대부분 이제 금융권도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네. 다양한 분야에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뭐 엔터프라이즈 기업에도 많이 사용하고 계시고, 뭐 일반 기업에서도 많이 사용하시고요. 네. 그럼 이제 실제로 그러면 이것이 혹시 뭐 이거를 오늘 뭐 이렇게 백물불여일견이라고 실제 우리가 요 사용자 환경이랄까 이걸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간단하게 좀 준비한 게 있는데요. 네네. 네네. 그래서 펄스 시큐어 솔루션을 좀 활용을 해서 네. 재택근무를 하는 사례에 대한 동영상을 네. 잠시 준비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예, 네. 같이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네, 이 화면을 보시면요. 기본적으로 이제 재택근무를 하기 위한 사용자의 PC 단말기입니다. 네, 맥북이네요. 네, 맞습니다. 우선 이제 윈도우 PC 말고 맥북에서 좀 보여드리려고 네네. 준비를 했고요. 윈도우 PC도 되는 거죠? 네, 당연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브라우저에서 이제 VPN URL을 입력을 하고 접속하게 되면 처음에 이제 그 보안에 대한 이제 공지가 나오고요. 네. 그 공지에 대해서 뭐 내가 준수할 오케이, 업세트. 겠다라고 네. 하면 이제 업세트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호스트 체커라는 엔드포인트 시큐리티가 지금 제 PC에 대한 보안성을 지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케이. 설정해 놓은 거를 체크를 하고 있고 안전하다라고 했을 때 지금 로그인 페이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회사에서 발급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네. 인증을 하려고 하겠죠. 오케이. 이때 가장 필요한 이중 인증, 네. 이중 인증을 통해 가지고 네. 지금 이제 OTP 발송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 이제 같은 스마트폰으로 이제 띠링띠링 오겠죠. 오케이. 그래서 저는 이제 확인했어 네. 하고 이제 나는 네. 이제 확인했다라고 하고서 실제
VPN망에 로그인을 시도를 합니다. 아. 네. 이게 실제 이제 사용자들이 바로 이렇게 하는 거네요. 네네네. 어렵지 않네요. 네. 그래서 몇 번 클릭만으로 그냥 바로 VPN망에 붙을 수가 있고요. 지금 이런 이제 뭔가 이제 확인하는 이런 이제 버튼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요거는 실제 이제 논액티브X 환경 내에서 예, 동작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이제 확인 버튼들이 네네. 좀 있고, 그래서 지금 뭐 응용 프로그램 실행기를 검색하고 있다 네. 해서 지금 이제 검색이 돼서 지금 이제 왼쪽 화면에 보면 이제 연결됨으로 이제 클라이언트가 보이실 거고요. 네. 그래서 내용이 이제 실제 준수사항이 보안 정책에 충족을 했다. 네. 그리고 이제 연결되었을 때 실제 내가 이제 사내망에 접근하기 위해서 할당되어 있는 IP들, 그다음에 실시간으로 지금 사내망하고 통신하고 있는 트래픽들을 좀 보실 수도 있고요. 네. 뭐 요건 뭐 간단한 이제 네네네. 클라이언트에 대한 설명이고, 네. 클라이언트를 닫더라도 실제 트라이 아이콘 쪽에 지금 내가 사내망에 연결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표시도 되어 있고요. 네. 제가 준비했던 거는 뭔가 이제 간단하게 즐겨찾기로 실제 VM웨어로 만들어 놓은 업무 서버에 접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클릭만 하면 업무망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화면이 뜨고요. 네. 여기서 이제 가상 서버에서 배정받은 이제 계정으로 또 한 번 네. 로그인을 하겠죠. 그래서 이 로그인이 이루어지면 실제 업무망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오케이. 권한이 생기고요. 이 안에서 내가 어떤 업무를 볼 건지 실제 요즘은 가상 시스템으로 많이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가상 시스템을 선택을 해서 예, 선택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윈도우 서버에 대한 이제 가상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 놨고요. 거기에 이제 브라우저 콘솔로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내부 서버망에 접근을 네네. 했습니다. 여기서 실제 뭐 업무할 내용들, 뭐 액티브 디렉토리를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DNS 서버를 예, 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할 수도 있고요. 이건 이 사용자가 IT 부서에 있는 사람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 그 외적으로 현업부서 임원은 아니야. 네네. 그 외적으로 요즘은 이제 망분리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업무망 쪽에 업무망 VDI나 업무망 업무 PC에 접속해서 저렇게 근무를 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인터넷망 VDI나 인터넷망 PC에 접속을 해서 실제 뭐 업무에 필요한 포털 사이트들에 네네. 접속을 해서 검색을 한다든지 이런 업무도 이렇게 자유자재로 하실 수가 네네. 있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뭐 업무를 다 보셨으면 되게 간단합니다. 그냥 닫기 버튼 눌러서 마지막에 로그아웃 하면 업무 자체가 종료되는 네.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아까 보여드릴 수가 현업부서 같은 경우는 이제 뭐야 가상 시스템 중에서 뭐 HR이다. HR 시스템에 들어가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죠? 네. 네네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제가 이제 실제 원격 접속 유형에 대해서 한 두 가지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실제 크게는 직접 접속 방식하고 간접 접속 방식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간접 주제 아까 데모에 있는 것이 VDI로 가상 맞습니다. 데스크탑 방식으로 가는 거죠? 네네네네. 그리고 이제 직접 접속 방식 같은 경우는 실제 그런 이제 뭔가 업무용 VDI나 업무 PC가 아닌 직접적으로 이제 제가 재택근무용 요 PC에서 직접 내부 자원에 네. 직접 커넥션을 해서 메일을 갖고 온다든지 아니면 그룹웨어에 접속을 해서 업무를 본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직접 접속 방식이 될 수가 있고요. 네, 아무래도 보안적으로는 가상 VDI 쪽이 더 낫겠네요. 맞습니다. 비용이 들어서 그렇지. 네. 대신 이제 가이드라인에는 네. 이거를 딱히 무조건 간접 접속 방식만 쓰세요. 이렇게 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오케이. 두 가지의 방안으로 네네. 해서 가이드라인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제 저희가 이제 작년에 이제 재택근무 시스템을 많이 구축을 하면서 실제 이제 담당자분들의 이제 고민을 한번 정리를 좀 해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재택근무를 이제 막 구축을 하고 시행을 하실 때 어떤 부분들을 가장 많이 고려하고 그다음에 걱정하시는지. 예.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재택근무 시 개인용 디바이스에 대한 통제를 어떻게 해야 되냐? 네네. 접속 시에 이제 접속 단말에 대한 보안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이런 질문들 가장 많으셨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구축을 하면서 이제 해결했던 부분들은 대부분 이제 윈도우 디펜더를 사용하신다든지 아니면 요즘에 이제 윈도우 7 자체 사용하는 거를 이제 권장을 안 하고 계시다 보니까 무조건 우리 사내망 접속할 때 윈도우 10만 접속을 해라. 네네. 예. 또는 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뭐 DLP라든지 뭐 DRM 이런 것들이 깔려 있어야만 우리 사내망에 접속하게끔 해달라. 네네. 또는 뭐 협력업체 같은 경우는 이런
보안 프로그램을 배포할 수 없다 보니까 그 협력업체가 알려준 맥 어드레스만 등록을 해놓고 그 맥 어드레스인 노트북, PC만 우리 사내망에 접근할 수 있게 해달라. 네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엔드포인트 보안 쪽을 많이 좀 신경을 쓰고 계시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실제 이제 재택근무실 자료 유출이에요. 이제 자료 유출 자체는 기본적으로 이제 DLP의 영역인데 그런 영역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재택근무를 시행을 할 때 뭐 일반 기업인데 우리 그냥 재택근무용 노트북을 다 배포하고 싶어. 네. 다 배포하고 이 노트북으로 업무를 보게끔 하고 싶은데 기본적으로 우리 사내망에 접속되지 않으면 그냥 인터넷 다 차단시키고 싶어. 아, 네. 네. 약간 일을 할 때는 무조건 사내망에서만 해라. 그렇죠. 그래서 아예 이제 딱 이 노트북을 반출해서 나가면은 네. 인터넷이 기본 차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인터넷 보려면 사내망을 통해서 보게. 네네. 네. 그래서 이 이제 모든 인터넷이 차단은 되어 있지만 VPN에 접속할 수 있는 경로만 열어둔 거죠. 네네. 네네. 그렇게 예외 처리를 해서 실제 VPN에 연결을 하면 그때서야 이제 뭐 업무도 보고 인터넷도 보고 할 수 있는 것들인데요. 그런 거에 이제 연장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실제 사내망을 통해서 인터넷을 쓰거나 업무를 보면 보다 뭐 사내망에 기존에 이제 구축되어 있는 방화벽이라든지 비업무 사이트 솔루션이라든지 차단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차단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고객분들이 기존에 우리가 인터넷을 1기가를 쓰고 있었어. 근데 재택근무자의 인터넷이나 업무 트래픽까지 다 흘러 들어오니까 폭주야. 못 쓸 것 같아. 그렇다고 우리가 뭐 2기가, 3기가 더 늘릴 수는 없는 거 아닐까? 그랬을 때 이제 VPN 기술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터널링 기법이 실제 풀 터널링에 대한 기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스플릿 터널링하고 논 스플릿 터널링. 네. 쉽게 말씀해주세요. 말씀을 드리면 스플릿은 말 그대로 쪼개기입니다. 네. 일반적인 인터넷은 내가 지금 재택근무에 연결되어 있는 인터넷으로 그냥 나가고 업무 트래픽만 VPN 터널 타고 들어가. 네네. 이거고 논 스플릿은 뭐가 됐던 모든 통신 다 우리 VPN 통해서 들어와. 네네.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트래픽이 다 몰리다 보니까 쪼개고 싶은 거예요. 네, 쪼개고 싶은 거예요. 스플릿으로. 그래서 근데 쪼개다 보니까 그러면은 얘가 뭔가 인터넷을 써서 그렇죠. 네이버 메일로, 구글 메일로 우리 자산을 뭔가 유출하면 어떡하지? 특히나 재택근무인데 재택근무가 아닐 때는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감시를 하잖아요. 너 뭐 하는데 뭐 왜 갑자기 구글을 써? 네네. 이건 뭐 꼼짝 맞잖아요. 네. 근데 재택근무를 하면 마음이 바뀌거든요. 오케이. 환경에 따라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로컬 인터넷으로 인터넷을 쓰게끔은 해주고 싶은데 비업무 사이트는 차단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펄스 시큐어의 SSL VPN 뿐만 아니라 VADC라는 솔루션이 또 있어요. 네. ADC 솔루션이 있는데 그걸로 이제 DNS 역할을 해서 여기서 이제 화이트리스트, 블랙리스트 기반으로 해가지고 실제 로컬에서 사용하는 인터넷 네. 비업무 트래픽을 차단을 하는 그런 이제 또 레퍼런스를 가지게끔 되었었고. 네네. 네네. 그리고 이제 다음이 이제 아까 그 키사 발표할 때 이제 질문 많이 나왔던 부분인데요. 네네. 대부분 이제 우리 그 일반적인 사용자들 인증을 어떻게 해야 되냐? 무조건 이중 인증해야 되냐? 그냥 1차 인증으로 하면 안 되냐?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이중 인증이 안 되어 있거나 아니면 가지고 있는데 실제 이제 다른 시스템에만 적용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전사적으로 사용을 안 하고 계시거나 이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작년부터는 이제 재택근무가 이제 시행이 되면서 이런 고민들 때문에 대부분 이제 통합 인증으로 좀 많이 변화가 되어 가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통합 인증들하고 연동을 해서 이중 인증으로 추가적으로 구성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이 이제 아까 이제 저희 이제 롤텍만의 뭔가 자부심. 네. 저희가 이제 뭐가 됐던 재택근무 시스템을 구축을 하면서 수십 년간 이제 갖고 있는 노하우들이 있다 보니까
고객의 요구사항에 맞춰서 각각의 이제 커스터마이징 페이지들을 구현을 해드린다든지 또는 이제 뭐, 그 VPN에 대한 이제 감사, 오디팅된 로그들에 대해서 우리 회사에 맞게 뭐 아니면 우리 행에 맞게 네. 뭔가 감사 리포트를 제공하게끔 해주는 이런 노하우들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이제 개발팀이 있다 보니까 같이 해서 이런 어떻게 보면 제품화 좀 시켜놨어요. 네. 제품화 시켜놨고 아까 이제 이중인증 같은 제품화라면 경우도 약간 템플릿처럼? 네, 네. 맞습니다. 템플릿처럼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실제 이중인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ROTP라고 해서 푸시 방식의 2차 인증. 그래서 실제 사용자가 인증 요청했을 때 모바일로 푸시가 옵니다. 오케이. 인증 코드가. 근데 확인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로그인 되는 이런 이제 간편한 인증 제품도 만들어서 이제 특허도 받고 제스 인증도 받고 네, 이렇게 했던 사례가 있었고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구축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먼저는 이제 금융권에 대한 구축 사례를 좀 말씀드릴 겁니다. 이제 화면에 좀 보시면은 이게 실제 국내 금융권 사례인 거죠? 네네네. 네, 맞습니다. 은행권입니다. 은행권입니다. 네네, 오케이. 네네. 네. 그래서 대부분 요구사항이 이제 왼쪽 상단에 보시면 접속 사용자 단말 보안 체크 기능을 꼭 제공해야 된다.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VPN 접속 전에 로컬 인터넷 통신을 막아달라. 네, 차단시켜달라. 그리고 안전 알고리즘을 당연히 이제 네트워크 암호화 통신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VPN 접속 전에 보안 서약서 동의 이후에 로그인 페이지를 보여달라. 네네. 동의를 안 하면 뭐 접속도 못하게 막아달라. 예,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풀터널. 네. 그래서 VPN 접속할 때마다 보안 서약서를 해야 되는 네, 맞습니다. 접속할 네. 때마다? 네. 오. 한 번 했다고 해서 그 다음에 안 하는 게 오. 아니고요. 매번 해야 됩니다. 오. 왜냐하면 내가 어느 위치에서 언제 어디서 하는지를 누군가는 모르고 있기 때문에 네네. 매번 이제 오케이. 확인을 하고서 왜냐하면 그거를 처음에는 그냥 동의하더라도 자꾸 보면 서약 내용이 뭔지 눈에 보이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매번 떠서 동의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요구 사항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금융권 같은 경우는 실제 로컬 인터넷에 연결되는 것들은 직접적으로 차단을 시켜놨고요. 네. 무조건 이제 VPN 연결돼서 네. 인터넷이든 업무용이든 네네. 다 VPN 터널 통해서 네네. 기존의 이제 회사 보안 정책을 따르게끔 그렇게 이제 구성을 해놨고요. 그다음에 금융권은 무조건 망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망 VDI 또는 업무 PC에서만 업무를 허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정책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일반 기업에 대한 이제 구축 사례를 좀 말씀드릴 건데요. 워낙 뭐 금융권에 대한 구축 사례가 기본 모범 사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일반 기업 같은 경우는 뭔가 보안의 가이드라인이 너무 딱딱해. 네. 좀 더 편리하게 업무를 보고 싶어. 그러니까 사용자 편의성을 약간 좀 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더 가미가 되어 있다 보니까 뭐 기존에 이제 보안 금융에 대한 구축 사례하고는 어느 정도 대동소이하지만 좀 다른 부분들이 우리 VPN 로그인하고 나서 업무망에 또 로그인을 할 때 불편해. 싱글 사인온으로 SSO 연결해줘. 네. 그렇게 해서 뭐 한 번만 로그인하면 그 다음에 이제 업무망 접속할 때는 자동 로그인 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어.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권한 기반으로 실제 접속하는 로그인 페이지들을 달리 줘서 네. 뭐 실제 임직원이 접속하는 것들 아니면 파트너가 접속하는 것들 협력사가 접속하는 것들을 달리 좀 분리를 해서 제공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뭔가 이제 비업무 사이트에 대해서 실제 로컬 인터넷을 통해서 나가게끔 해주는데 네. 비업무 사이트만 막아달라. 네네. 네.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좀 작년부터 해서 올 초에도 좀 많이 있었습니다. 올 초에도 작년까지 해서 이제 올해는 좀 편하겠구나 생각했는데 올 또 1월부터 또 바빠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사례들로 해서 좀 전반적으로 안전한 재택근무들을 좀 구축을 해왔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일반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연구소라든지 어떤 이제 아니면 스태프부서라든지 어떤 기업의 그 중요한 자산을 다루는 파트가 또 달라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거에 따라 가지고 다 동일한 형태가 아니라 그 어떤
뭐랄까요? 중요도에 따라 다르게 할 수도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네네. 각각 이제 중요도에 따라서 뭐 방식 자체를. 자체를 네. 접속 방식도 틀리게 할 수도 있고요. 네. 네네. 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달리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실제로 그러면 저희 시청자들께서 이제 보시고서 우리도 이런 형태의 SSL VPN을 일단 뭐 검토하고 테스트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구축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기간을 한 어느 정도 기간을 두면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한 2주 정도면 정말 충분할 것 같고요. 2주면 충분해요? 네, 와, 2주면 굉장히 빠르구나. 충분하고요. 정말 급하게 구축을 하신다라면은 네. 실제 뭐 구축에 가장 필요한 게 이제 SSL VPN 디바이스가 지금 당장 있느냐, 재고가 있느냐에 따라 좀 틀릴 수 있지만 만약에 재고가 있다라고 하면 저희 노하우로 봤을 때 한 1000명에서 2000명 기준의 사용자의 재택근무를 급하게 네. 구축해야 된다. 네. 막 하루 이틀이면 제가 구축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적도 있으신가 보죠? 있었죠. 하루에. 네. 갑자기 막 이렇게 그러니까- 급하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적도 이렇게 자신 있었죠. 있게 얘기하지. 네, 네.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자, 이제 그 질문도 되게 많거든요. 네네. 네, 질의응답 시간가 들어가 있고요. 여러분들 그 개별 질문에 대해서 또 롤텍의 전문가분께서 김도희님께서 개별 답글도 남겨주셨으니까 답글 체크하시고요. 부장님 답변 주시면서 좋은 질문자 2명. 네네네네.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알겠습니다. 네네. 네. 자, 김명환님께서요. 롤텍의 VPN과 기존 VPN의 가장 큰 차이점 무엇입니까? 그 VPN의 제품이 롤텍 건 아니고요. 펄스 시큐어사의 SSL VPN인데 네. 뭐 기존 VPN과의 큰 차이점은 뭐면은 우선은 다양한 디바이스와 다양한 OS를 다 지원한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정말 연속적인 근무를 할 수 있게끔 네네. 뭐 노넥트백스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지원한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바일에서 대부분 이제 모바일에서 동작을 잘 안 할 수도 있어요. 네. 또 모바일의 OS가 또 많이 변하고 있고요. 네. 지속적으로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 실제 펄스 시큐어는 이제 글로벌 회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발빠르게 계속 업데이트도 빠르게 되고 있고 그래서 좀 안정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태호님, ROTP는 사용자 입장에서 편리한 푸시 방식의 OTP로 2차 인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리자 입장에서 외부 보안 위협에 대한 정책은 어떤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관리자 입장에서 실제 이제 2차 인증을 많이 쓰시는 게요. 대부분 이제 기본적인 기존에 갖고 있던 아이디 패스워드 이후에 네. 실제 동적인 패스워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뭔가 이제 그 내부망에 뭔가 이제 아이디 패스워드를 탈취를 당하더라도 아무나 쉽게 들어올 수 없게끔 이제 막기 위해서 이제 네네. 이중 인증을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외부 보안 위협에 대한 정책이라는 게 좀 난해한 질문이어서 네네. 뭐 어떤 식으로 좀 답변드려야 될지. 알겠습니다. 예. 네. 자, 김대현님께서 재택근무 시 회사 랩탑이 아닌 가정에 사용하는 PC를 사용할 경우 엔드포인트 보안 정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잠시만요. 실제 좋은 질문인데요. 대부분 이제 엔드포인트 보안 자체가 뭐 회사에서 지급된 PC는 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모든 프로그램들이 깔려서 나가기 때문에 보안이 좀 강화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가정용 PC는 실제 가정용 PC에다가 DRM, DLP 까세요 이렇게 하기는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게요. 실제 V3하고 뭐 디펜더 그다음에 윈도우 업데이트를 많이 체크를 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V3가 깔려 있느냐, 깔려 있다라면 최근 뭐 일주일 안에 스캔을 했었느냐, 그다음에 윈도우 업데이트를 최근 버전을 했느냐 안 했느냐, 예.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요즘 이제 윈도우 디펜더도 이제 많이 사용하시다 보니까 디펜더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네. 지금 켜져 있느냐, 요 정도 이제 기본적인 보안을 체크하고 나서 실제 연결시켜 드릴 수는 있죠. 그러니까 그게 패스돼야지만 연결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광재님, 한 장비로 SSL VPN과 IPsec VPN을 동시에 지원 가능한지요? 요거는 이제 저희 제품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실제 뭐 UTM 제품들이 있어요. 네. 예, UTM 제품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방화벽에 여러 가지 라이센스를 얹어가지고 뭐 IPS 기능도 하고 뭐 IPsec VPN 역할도 하고 뭐 SSL VPN 역할도 하고
이런 이제 기능들이 있는데요. 그런 UTM 이용하시면 네네. 아마 알겠습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태중님은 매번 보안 서약서가 굉장히 귀찮을 것 같기도 한데 이것이 필수인지요? 아니면 특정 업체의 사례인지요? 아, 이건 특정 업체의 사례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금융권 같은 경우는 무조건 보안 서약서 하게끔 되어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엔터프라이즈 기업 중에서도 아, 우리는 무조건 보안 서약서 동의해야 돼. 라고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 곳들은 대부분 저렇게 보안 서약서를 올려가지고 동의해서 사용하고 네.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설문하고 있으니까요. 온라인으로 설문에서 궁금한 것들 아니면 더 추가 상담이나 요청 같은 것들은 설문에 여러분들 구체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일규님, 재택근무 시 VDI와 VPN을 통해 업무 시스템에 접속하고 있는데요. 이런 환경이면 물리적 장소만 사무실 외부지 사무실과 동일한 환경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용자 관점에서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아,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제 추가적인 보안을 더 많이 하세요. 실제 이제 뭐, 기존에 이제 엔드포인트 보안이 뭐 잘 깔려 있는지 이런 것들도 보시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그 업무 환경을 제가 뭔가 이제 핸드폰으로 뭐 촬영을 한다든지, 네네네네. 캡처를 해서 뭔가 이제 VPN 연결 끊고 나서 나중에 유출을 한다든지, 아이씨. 이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워터마킹이라든지 네. 아니면 이제 캡처 방지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보안 기능들을 별도로 이제 많이 또 네. 예, 구축하시는 사례가 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네. 박재범님은 재택근무자들이 VPN을 통해서만 내부 문서 접근하고자 하면 기존 사내 업무망의 트래픽이 과도하게 걸릴 수가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네트워크 로드 밸런스 정책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부분 이제 저런 부분들은 이제 QS에서 이제 로드 밸런싱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중요 업무 우선 순위별로 해서 이제 하신다든지 아니면 요즘은 뭐 차세대 QS라고 해서 각 세션별로 이제 트래픽을 제어를 해가지고 업무가 끊이지 않고 네. 조금 느리더라도 지속적으로 이제 업무가 가능하게끔 이렇게 네네. 이제 큐잉을 해서 좀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김명환님은 악성 코드를 내포한 이메일로 재택근무자 공격 시에는 VPN이든 VDI든 무용지물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느 VPN과 VDI 중에 어느 방식을 더 추천해 주시는지요? 사실 이것이 경쟁은 아닌 거죠, 서로. 그죠? 두 개는 무조건 존재를 해야 되는 거고요. 네네. 실제 이제 내포한 이메일이 실제 사내에 있는 이메일 서버로 들어오겠죠. 요거는 이제 재택근무를 떠나서 사내망에 있는 이메일 서버에서 뭔가 보완을 하지 않으면은 저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이재봉님은 업무상 다중 로그를 하는데요. 다중 로그의 문제점이 어느 정도 있나요? 질문이 좀 난해합니다. 다중 로그란 게 이게 다양한 시스템에 그 로그인 계정이 여러 개가 있다는 얘기일 것 같은데. 네네네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게 이제 각각 시스템별로 A 시스템은 계정이 A, 뭐 B 시스템은 B, 이런 식으로 각각 갖고 있으면은 네. 관리도 어렵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제가 이제 이중 인증을 할 때 기본적으로 통합 인증을 먼저 만들어 놓는다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인증 자체를 이제 통합 인증으로 뭐 AD나 LDAP이나 레디우스 등으로 통합 인증을 만들어 놓고 네. 하나의 계정으로 이 계정들을 다 관리를 하면서 네. 패스워드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면서 이중 인증을 이용하시는 게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네. 안전한 방법이라고 좀 생각이 오케이. 듭니다. 박재범님은 아까 말씀하신 그 푸시 OTP 형식 있잖아요. 푸시 OTP. 네네네네. 그것이 이제 그러면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걸 하기 위해서는 또 어플라이언스 같은 것도 필요한지. 푸시 OTP라는 이제 ROTP는요, 네. 실제 펄스 시큐어의 제품은 아니고요. 네. 롤텍에서 이제 직접 개발하고 네. 만든 제품입니다. 이건 그러면 하려면 이거 전용 어플라이언스를 도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면 그냥 서비스로만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일체형 장비로 이제 판매를 하고 있고요. 네. 예. 네, 알겠습니다. 김용환님, 물리적 망분리를 시행 중인데 재택근무 시에 SSL VPN으로 내 외부망을 같이 사용하고자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구축해야 할까요? 내 외부망별로 각각 VPN을 접속해야 할까요? 지금 물리적 이제 망분리 시행 중이라고 하셨는데요.
실제 이제 일반 기업이신지 아니면은 이제 금융권인지에 따라서 좀 틀릴 것 같은데요. 만약에 금융권이라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내외부에 접근하는 VPN을 별도로 구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네네네. 네. 자, 그다음에 칸트조님께서요. 코로나로 재택근무가 증가하면서 SSL VPN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위협을, 그러면서 위협도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위협을 탐지하기 위해서 SSL VPN에 어떤 로그를 중점적으로 봐야 하고, 어떤 장비와 연계해서 보면 좋을지, 의견 듣고 싶습니다. 실제 이제 SSL VPN을 통해서 이제 재택근무를 많이 이제 이용을 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는 실제 이제 SSL VPN에서 발생하는 이런 액세스 로그라든지 네. 또는 이벤트 로그들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네. 예. 요즘은 이런 그 통합 로그를 관리를 하면서 그 안에서 위협 분석을 해주는 솔루션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네네. 제가 이게 딱히 어떤 솔루션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네. 예, 그런 솔루션 위주로 융합해서 사용을 하시면은 뭐 로그 분석하기에 가장 좋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네. 공유원님은 재택근무 시에 RDP와 크롬 원격 데스크탑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좀 더 보안성을 강화하고자 한다면 네트워크 쪽에 투자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솔루션 쪽에 투자를 하는 게 나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요, 실제 두 군데 다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요. 다 하셔야 되는데, 기존에 이제, 네트워크 인프라가 어느 정도 이제 구축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실제 네. 솔루션에 좀 더 투자를 해야 될지, 네. 네트워크에 좀 더 투자를 해야 될지는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영호님, 그 SSL VPN 접속 단말할 때 무결성 체크 단말이에요. 무결성 체크가 업데이트 지원은 잘 이루어지는 편이죠. 오체크에 대한 가능성은 없을까요? 업데이트는 지금 현재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실제 오체크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제가 구축을 하면서 아직 제가 경험해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뭐 제가 경험하지 못해서 말씀드릴 수도 없는 거였는지 모르겠지만, 네. 예, 아직 경험을 못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윤철님, 구축 사례에서 보면 IDC 연결할 때 인터넷이 차단되던데, 만약 PC나 노트북이 이미 악성 코드에 감염되었을 때 IDC에 연결되면 VPN이 있더라도 악성 코드를 IDC를 통해서 서버로 전파될 수도 있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김영환님께서는 iOS나 안드로이드 둘 다 지원 가능한 것이죠? 요즘은 저거 둘 다 지원돼야 됩니다. 네네. 네. 자, 사실 오늘 말씀하신 재택근무가 관련된 거는 그 랜섬웨어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전혀? 네, 맞습니다. 아니, 아까 이제 첫 번째 에서 랜섬웨어가 올해 굉장히 큰 화두가 될 것 같아가지고요. 네, 맞습니다. 롯데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어떤 대안이라는 것이 어떤 생각하시는 있는 그러니까 건지. 저희도 네. 이제 협력 회사들하고 실제 랜섬웨어 관련해서 재택근무 시에 이런 랜섬웨어들을 뭔가 뭐 통합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 같이 네.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네네. 아마 이제 올 상반기 안에는 네. 그런 이제 통합적으로 이제 융합해서 저희가 뭔가 같이 좀 제품을 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자리를 좀 가질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질문하신 분 중에서 네. 두 분 좋은 질문자 이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은 윤태호님하고요. 윤태호님, 네. 네. 그리고 김대현님. 김대현님, 네. 네. 윤태호, 김대현, 요 두 분은요,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시면 저희가 교촌 밑줄에 감자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윤태호, 김대현 두 분입니다. 자, 오늘 부장님, 오늘 토크아이뿐만 아니라 웨비나도 오늘 처음이시라면서요? 네, 처음입니다. 근데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처음인데. 아닙니다. 어떠세요? 해보시니까. 네. 제가 이제 계속 기다리면서도 많이 떨리고 있었고, 근데 막상 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덜 떨리네요. 네.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서 오늘 이제 이게 SSVPN이라든지 VPN 쪽을 이제 검토하시는 분들한테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신다면. 네. 저희 롤텍은요, 실제 이 재택근무 솔루션에 대해서 실제 십수년간 많은 노하우를 좀 가지고 있고요. 실제 이런 구축에 대한 노하우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좀 고민 상담을 좀 주시면은 네네. 저희가 좀 속 시원하게 좀 풀어줄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오늘 금융보안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들 그다음에 3월 17일인가? 금융보안이 또 2회차가 있으면 3월달에 또 2회차가 있으니까요. 그때 여러분들 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금융보안이 3월 17일 날, 네, 3월 17일 날 수요일 날 오후 2시에 네트워크 보안하고요. 가시성 확보에 대해서 또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3월 17일 금융보안 미리 사연 등록하시고 들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방송 마치겠고요. 여러분들 남은 오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IT 전문 방송 토크IT에서 테크 분야별로 짧고 진한 시리즈 영상들을 편하게 골라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토크IT.tv 사이트로 오시면 됩니다.